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쿠팡에서 털린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3명이 피해자인 셈입니다. 과연 누구의 소행일까 추적을 해보니 쿠팡에서 근무를 했던 중국인 직원이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떠난 상태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취재 결과 쿠팡에 협박 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도대체 왜, 뭘 노리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오늘의 첫 소식, 임종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회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 유출자를 성명 불상자, 즉 모르는 사람이라고 기재했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의 소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퇴사해 해외에 체류 중인 걸로 알려진 이 중국인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후에 쿠팡 측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온 사실이 파악된 겁니다. 쿠팡 측에 보낸 이메일에는 자신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해당 계정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이 쿠팡 측에 별도의 금전 요구는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메일을 보낸 이 중국인이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미 제3자에 넘겼거나 판매했는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정보 유출자가 중국인인지에 대해 수사 영역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당국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 유출자 검거에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3,370만 명의 이름과 3,370만 명의 이메일 주소, 3,370만 명의 배송지 주소, 3,370만 명의 전화번호와 함께 또 털린 게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구매한 5건의 주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3,370만 고객 각자의 취향과 소비 패턴이 담긴 주문 리스트가 5건씩 최대 1억 6,850만 건 유출됐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출입구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생활 정보들까지 새어나갔을 수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는 회원이 언제, 무엇을 주문했는지가 담긴 주문 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계정에서 최근 5건의 주문 이력이 노출됐는데 최대 1억 6,850만 건의 주문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문 정보는 고객들의 생활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상품 추천과 물류 전략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다 보니 유출된 이용자들은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속옷이나 개인용품들, 개인적인 물품들을 구매한 적도 많고, 근데 이런 쇼핑 목록 자체가 유출이 되면 불안할 것 같아요. 쿠팡 측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모든 계정의 주문 정보가 노출된 건지 일부 계정만 된 건지는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문 정보와 더불어 배송지 주소도 노출됐습니다. 고객들이 배송 편의를 위해 주소와 함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경우가 많아 이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난감하더라고요. 경비원분들이 계신 것도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전례 없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과기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이번 사태는 내부 직원 소행으로 추정되는 만큼 쿠팡의 보안 체계나 내부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개월간 정보가 털린 사실을 몰랐던 것도 충격적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 심지어 사건 발생 훨씬 전부터 내부 직원의 유출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통상적인 조치만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이 올해 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연례 보고서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 랜섬웨어 등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위협과 함께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한 위험을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내부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내부 유출로 보안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한 겁니다. 쿠팡 측은 이러한 위험성을 미 당국에는 보고하면서도 통상적인 수준의 보안 조치만 해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6월 말부터 서버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지난 16일 제보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5개월 동안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보안 허점이 있었으니까 전체 고객 정보에 접근해서 갖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일부 C레벨 아니면 못하죠. 그거는. 쿠팡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며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종합하면 당장 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는 만큼 혹시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문자 통보만 하면 끝이냐? 불만도 적지 않은데 일부 피해자들은 3천만 명이 똘똘 뭉치면 달라진다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쿠팡 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입니다. 어제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진 직후 만들어졌습니다. 카페에는 거대 기업을 개인이 싸우기는 힘들다며 3천만 명이 뭉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자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받겠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와 SNS 단체 대화방은 하루 새 10개 넘게 생겼습니다. 이미 소송 참가인단 모집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결정한 1인당 위자료는 10만 원 선. 소송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3,370만 명에 이르는 이번 사건은 배상금 총액이 최대 3조 3,70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측정 과징금의 그런 부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솜방망이로 이루어져 왔어요. 와중에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고가로는 계속 거래되고 있었다는 거죠. 정보 유출 피해자를 노린 스미싱 사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정보원은 쿠팡 피해보상 신청 안내를 사칭해 앱 설치나 인터넷 접속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바로 지우라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사건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백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지난 KT 유령 기지국 사태 때처럼 또 중국인 소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용의자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으로 파악되고 있죠. 쿠팡에서는 이미 퇴사해 해외 체류 중인데 개인정보에 접근 권한은 없었던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 직원이 쿠팡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쿠팡은 한국이 주요 사업장이지만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중국인, 인도인 등 외국인 직원도 많았다는 게 쿠팡 측 설명입니다. 통상 중국인 직원은 쿠팡을 통해 물건을 파는 중국 쪽 판매 업체를 관리하거나 개발 업무를 하는 IT 기술자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중국인 직원도 이런 일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전 직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빼돌려놓고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죠. 통상 해커들은 중요 정보를 돌려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곤 하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이 직원이 쿠팡 측에 보낸 이메일에는 유출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보안 조치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드렸죠. 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람이 보안을 강화하라고 쿠팡에 훈수를 두는 듯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백 기자, 지금 보면 쿠팡은 이 직원이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단독 범행일까요? 아니면 도와준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좀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접근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는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킹 등으로 단독 범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엔지니어나 IT 개발자라면 이미 관련 지식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부자든 외부자든 공모자 없이는 정보를 빼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쿠팡도 보안 장벽을 세웠을 텐데 이걸 뚫고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통째로 들고 나가려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필요했을 거라는 관측인데요.
이 부분은 경찰 수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3,370만 명이면 쿠팡의 현재 회원 수보다도 많은데 성인으로 보면 4명 중에 3명, 전 국민의 60% 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좀 많은 숫자죠.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 수는 약 2,47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유료 멤버는 아니지만 쿠팡에서 물건을 산 일반 회원은 3,370만 명에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5,100만 명 수준이니 전 국민의 60%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한 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문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 이게 유출됐느냐 아니냐. 도대체 어떤 정보들이 나간 겁니까? 네, 이번에 좀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지, 주문 정보 등인데요. 특히 배송지 정보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용 현관의 비밀번호는 물론 아기나 어르신 등 노약자가 집에 있는지, 낮 시간에 집에 사람이 있는지 같은 구체적 정보를 적어놓기 때문입니다. 또 선물을 보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주소까지 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 회원들 사이에선 당장 공용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꿔야겠다는 우려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유출자는 도대체 뭘 노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5차례에 걸쳐 주문 정보 기록이 유출돼 있는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인데요. 이 주문 정보는 고객의 구체적인 생활 패턴이 반영된 데이터로 상품 추천은 물론 물류 전략을 세울 때에도 핵심 자료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정보가 국내외 경쟁 업체로 넘어가게 된다면 쿠팡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 의원, 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면서 고소인에 대한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한 술자리에 앉아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8이 마치 고소인 쪽을 향한 것처럼 확대 왜곡했습니다. 추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고 사건 당일과 다음 날까지 남자친구의 폭언과 폭력이 있었고 고소인과 다른 보좌진들과의 대화 등 증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인 남자친구가 자신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진이라며 함께 고소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서울시당 위원장 등 당직은 내려놓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그렇다면 고소인 측은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사건을 덮으려고 고소와 언론 보도를 무마시키려는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직장 상사를 통해 회유와 압박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정황 증거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술자리에서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년을 만에 고소한 여성. 그 의도를 저도 의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여성 측은 당시에도 고소를 하고 언론 보도에도 협조할 생각이었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압박과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압박의 당사자로 고소인의 선임인 상관을 지목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표현상 압박 수위가 세서 고소를 하면 받게 될 위협이 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하급자 입장에서 선임 말을 안 따랐을 때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겁니다.
압박과 회유 시도는 술자리 영상을 입수한 언론사가 보도를 않기로 확정된 시점에야 멈췄다고 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회유와 압박 시도가 선임자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는 정황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고소인과는 통화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측이 회유나 협박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못 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야권은 오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진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피해자의 가짜 사진까지 퍼뜨리고 정치 배우설까지 꺼내서 조직적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지은 기자 보도 이어서 아는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회견을 두고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얄량한 정치 생명 때문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겁박했다며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추행 혐의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처음 봅니다. 방탄용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횡포입니다. 민주당의 2차 가해가 심각하다며 민주당 소속 보좌진이 게시한 글과 사진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건 당시와 옷부터 다른 가짜 사진을 올리면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운 여성 고소인을 고발하자고 운운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지적입니다. 해당 보좌진은 논란이 일자 고소하자는 글은 그대로 둔 채 사진만 바꿨습니다. 김민주 민주당 부대변인이 올린 글도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장 의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내란 세력들에겐 장 의원이 눈에 가시였을 터라고 정치 배우설을 주장한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입막음하거나 사건 프레임을 바꾸려 한다면 개혁신당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화하는 저열함을 배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 혹시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인 감찰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단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당은 어쨌든 말을 좀 아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구 기자,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과 기존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지난해 10월 밤 시간에 여의도의 한 족발집에서 여성 3명과 장 의원 또 다른 남성까지 총 5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요. 어떤 남성이 나타나서 소란을 피워서 장 의원은 자리를 피했고 이후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된 그날의 상황인데 당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장 의원이 오늘 거기에 반박을 한 거고요. 그렇죠. 당시 영상을 촬영하고 소란을 피운 남성이 고소인의 남자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장 의원에게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고소인 측은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항의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장 의원은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거죠. 다음 날 동료들이 고소인에게 데이트 폭력 신고할 거냐 이렇게 물었고 신고할 거라고 답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은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장 의원의 말은 당시 추행은 없었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증거라도 제시를 했습니까? 2가지 주장을 들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이 추행 때문에 출동했거나 혹은 이후에라도 추행 사실이 진술됐다면 어떤 식으로든 경찰이 본인을 조사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강제추행은 피해자 요구가 없어도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2번째로 처음엔 고소인이 오히려 언론 보도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몰래 찍힌 영상이라면서요. 그러나 고소인 측은 당시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무마시킨 건 장 의원 측이라면서요. 그래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양측 주장 모두 성추행이 있었다 없었다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소인 측은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요. 장 의원의 팔이 고소인 쪽으로 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게 언론사의 확대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영상은 공개된 적이 없죠.
전체 영상 그리고 고소인과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정말 성추행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조작 사진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 사진인데요. 고소인이 장 의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원래 영상과는 차이가 납니다. 왼쪽이 원본 영상이고 오른쪽이 방금 보여드린 사진인데 고소인의 옷차림이나 장 의원의 양복 색깔이 다르죠. 사실 조작 여부도 문제지만요. 고소인이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혹은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이런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야권은 오늘 장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2차 가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오늘 장 의원의 기자회견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추행은 없었다일 겁니다. 그럼 그 말만 하면 좋았을 텐데 장 의원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습니다. 마치 고소인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논점을 흐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고요. 고소인의 사생활을 허락 없이 폭로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오늘 회견을 자처해서 무고를 언급한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이 사료를 가득 싣고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료가 도로 위에 쏟아지면서 일대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깜깜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도로 중간에 멈춰선 SUV 차량을 발견했지만 결국 부딪힙니다. 앞서가던 SUV 차량이 10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곧바로 이 SUV 차량을 들이받으며 2차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쯤. SUV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에 실려있던 사료가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뒤에서 쏘레터가 와서 때려박은 거거든요. 졸음인지 음주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밑에서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봅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도로에서 트랙터와 승용차 등 5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사고 충격으로 차량 2대에 불이 붙었고 40여 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4명도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진화대원들이 마른 낙엽에 옮겨붙는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남 공주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는 울산 울주군에서 산불이 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1시간 반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다른 데는 몰라도 화장품 가게는 꼭 들린다고 하죠. 그런데 서울 명동에 있는 한 화장품 가게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가보다 10배가 넘는 가격에 강매를 당했다는 바가지 의혹에 휩싸인 건데요. 반면 가게는 사실 묵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나흘 전 일본인 관광객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서울 명동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직원이 상품 가격을 15만 원이라고 해 결제했는데 호텔로 돌아와 영수증을 확인하니 그 10배인 150만 원이었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외국인들의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せっかく旅行に来てるのにそういう詐欺に遭うと楽しい思い出がなんかすごい残念な気持ちで帰ることになるので、なんか韓国なんかまた来ようっていう気持ちがなんかなくなっちゃうなって思います。 하지만 지목된 업체는 이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자행이 됐고요. 직원이 알아서 겁니다. 상품 금액을 설명할 때 엔화와 원화로 모두 설명했다며 150만 원이라고 정확히 가격을 알려준 것을 일본인 관광객이 15만 원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 일본인 관광객을 직접 응대한 직원도 SNS에 목숨 걸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업체는 또 매장 직원이 일본인에게 계산기를 이용해 가격을 안내하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며
사기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내 개인정보가 털린 것도 황당한데 내 집안 사생활까지 버젓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흔히 홈캠으로 불리는 IP 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서 그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러다간 집에서도 정장 입고 살아야 할 판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열자 각지에서 찍힌 영상들이 무더기로 뜹니다. 사무실부터 슈퍼마켓, 아이들이 노는 어린이집 모습까지 상세히 담겼습니다. 일명 홈캠으로 불리는 IP 카메라를 해킹한 영상인데 해커들이 영상을 저장한 폴더 이름을 보면 성인 용품점이나 마사지숍 같은 곳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해킹이 확인된 IP 카메라는 12만 대. 샤워 후의 모습이나 남녀의 애정 표현 같은 내밀한 영상들을 성착취물로 만들어 팔아 가상자산 5,300여만 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P 카메라는 어린이와 노인, 반려동물 보호 등의 목적으로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내 집안 모습을 누군가 실시간으로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거실 놀이공간이랑 아기가 사용하는 공간, 이렇게 두 가지 공간에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경찰은 비밀번호가 단순한 IP 카메라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현재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해킹될 위험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은 해커 등 4명을 체포해 3명을 구속했고 영상을 사들여 유포한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뒤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특히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주목하십시오.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RSV 감염 환자까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넘겼다간 폐렴 같은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오후 소아과가 아이들과 보호자로 빼곡합니다. 21개월인 이 아기는 고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초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게 엑스레이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폐렴 소견이 발견이 됐거든요. 쌍둥이 아가 있는데 지금 RSV 예방 접종을 안 한 상태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해놓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애가 멀쩡하면 접종을 해두는 게 낫고 증상이 없어지면 그때 예방 접종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돼요. RSV는 기침이나 콧물 증상이 있지만 일반 감기와 다릅니다. 특히 생후 2년 이하 어린아이들에게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 RSV 감염 입원 환자 수는 211명으로 한 달 새 56명 늘었습니다. 독감 환자와 함께 RSV 감염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39도까지 올랐었어요. 면역력을 키우려고 많이 다른 걸 먹여봤지만 그게 잘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RSV 감염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피크 시즌이라고 하는데 독감하고 같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백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리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특히 아이들의 경우 외출 이후 돌아와서 손 씻기를 신경 써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내일 지하철로 출근하는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 운행 투쟁에 돌입합니다.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어서 혼잡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현진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내일 첫 차부터 준법 운행에 돌입합니다. 임금과 단체 협상 결렬로 지하철 노조는 다음 달 12일 총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12월 1일을 기해 준법 운행, 법령과 사규, 단체 협약에 근거한 안전투쟁 지침을 내리고 규정에 의한 업무 외 작업을 거부할 것을 명시하겠습니다. 준법 운행은 지하철 운행 자체를 중단하는 파업과는 달라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하지만 승하차 대기 시간 30초를 엄격히 지키는 등 안전 규정을 철저히 따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임금 협상 결렬로 지하철 노조는 준법 운행을 했습니다. 당시 첫날은 125대, 둘째 날은 27대의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역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전동차 검사 시간 등을 이유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준법 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 중심으로 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번엔 주일 중국 대사가 일본 총리를 직격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며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문화를 차단하는 한일령의 고삐도 바짝 죄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던 일본 가수가 무대 위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현지 시각 그제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공연 장면입니다. 일본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줄어듭니다. 반주와 조명마저도 완전히 꺼집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무대 위 가수도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곧이어 관계자가 무대로 올라오더니 한 명은 무언가 설명하고 다른 한 명은 가수의 마이크를 뺐습니다. 놀란 듯 입을 벌린 채 가수가 퇴장하자 현장에 있던 일본과 중국 관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퇴장당한 가수는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제곡을 부른 오오츠키 마키입니다. 오오츠키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급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중일 갈등으로 인한 이른바 한일령 조치로 보이는데 공연 도중에 강제로 중단시키고 내쫓은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상업도 예술도 관객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일본에선 자국민에게도 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앞서 영화 짱구는 못 말려를 포함해 뮤지컬 세일러문, 유명 대중가수들의 콘서트 등 일본 문화 행사를 전방위적으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중국이 정치와 무관한 문화 교류를 차단하는 조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가죽 코트를 차려입은 김정은이 북한 공군 기념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빠와 똑같은 커플 코디를 연출한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딸 앞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공군력을 한껏 자랑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일지 함께 보시죠.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죽 점퍼 차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전투기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제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붉은색 연기를 뿜으며 고개 비행을 하고 편대 비행을 선보이자 김 위원장은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연단에선 김 위원장은 적들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들을 단호히 격퇴 제압해야 한다며 공군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 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전략 자산을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로스와 비슷한 무기가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타우로스는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고 지하 8m까지 타격 가능한 정밀성을 갖췄습니다. 북한판 타우로스 미사일 신뢰성이 검증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재래식 무기체계의 성능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또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9 리퍼와 글로벌 호크를 닮은 샛별 계열 무인기도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 전투기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당장의 전력이 위협적인 수준이라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엔 딸 주애도 동행했는데 주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지난 9월 방중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특히 가죽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하는 등 아버지 김 위원장처럼 권위 있는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미국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수치의 전당이 등장했습니다.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많이 쓴 매체라면서 언론사들의 순위를 매긴 겁니다.
당장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미디어 편향이라는 사이트입니다. You must refuse illegal orders. The president has never given an illegal order. These people know what they are doing. 수치의 전당이라는 코너엔 백악관이 가짜뉴스라고 판단한 언론사와 기자 실명이 공개돼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라 거짓, 좌파 광기 등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많이 쓴 매체라며 순위까지 공개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1위, 진보 성향의 MSNBC와 트럼프 대통령과 소송전을 벌였던 CBS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 언론과 자신을 비판한 매체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보여왔습니다. You're with who? ABC News, sir. Fake news. ABC fake news. One of the worst in the business.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상황을 오도하는 보도를 바로잡고 편향된 언론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가짜뉴스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1위로 선정된 워싱턴 포스트는 정확하고 엄밀한 보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에선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에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립니다. 올해도 쇼핑몰엔 값싼 물건을 쟁취하려는 이들이 장사진을 쳤는데요. 갑자기 울린 총성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대피합니다. 일부는 도망치다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한 매장에선 손님들을 들어오라고 한 뒤 문을 걸어 잠그고 대피시킵니다. 미처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쇼핑몰 내부 창고에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개인 간 언쟁 뒤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는 아니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린 금요일 오후에 사건이 벌어지면서 현장에는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불길에 휩싸인 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버스 지붕에는 불붙은 잔해가 떨어집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버스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내부에도 들어가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 화재가 발생했는데 경찰들이 보호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탑승객 약 40명 전원은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커플이 결혼식에서 풍선 다발을 들고 입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인도 델리에서 결혼식 중 수소 가스를 넣은 풍선이 터져 신랑 신부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불꽃이 풍선에 닿아 터졌다고 보도한 가운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요즘 전국을 돌면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도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는데요. 정작 비상계엄 사과와 당부 게시판 감사 논란까지 내부 갈등이 폭발하면서 곳곳에서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계엄 1년을 사흘 앞두고 강원도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면서 그 이유를 분열해서 찾았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2번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습니다.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져서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당 안팎 계엄 사과 압박에도 대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 정도만 낸 뒤 재차 단일 대우를 강조한 겁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이재명 아웃을 외쳐 주십시오.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현장에서도 당내 갈등은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야유와 고성을 쏟아낸 겁니다.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지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 울분과 슬픔과 분노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부는 메시지 수위를 막판까지 고심한다는 방침이지만 직접적인 계엄 사과는 안 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단순 반복적인 절연과 사과는 회피라며 그런 사과로 대선 패배란 결과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아스팔트 극우 보수들에게만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온화한 가을이 떠나지 못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날씨의 변덕이 심한데요. 또다시 겨울 추위가 다가옵니다. 오늘 16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내일 8도로, 글피엔 영하 2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날 아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나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사실상 내일 출근길부터 체감으로는 영하권입니다. 아침 3도 안팎에서 시작되는데 찬바람의 체감 영하 1도로 예상보다 4도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춘천은 1도, 대전 5도, 대구 7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 강풍특보도 발효돼 화재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주 맑고 건조한 가운데 중북부와 서해안은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